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오늘이 인생 마지막 날일지라도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할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이 아니오이고 그런 날이 연달아 계속된다면 변화의 시점이 찾아왔다는 걸 깨달아야 한다. 바로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의 조언인데요. 혹시 변화의 시점이 눈앞에 있는데도 모르고 인생의 골든타임을 허비 중인 것은 아닌지 가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은 지식, 정보, 문화, 사색이 있는 힐링타임이죠. TV 도서관에 가다 시작합니다.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나설 뿐 아니라 국회 입법 활동을 위한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는데요. 매주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또 정책을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준섭 해외자료조사관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지원 법률자료조사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첫 소식 소준섭 해외자료조사관님 준비하셨죠? 중국의 스모그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간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TV를 통해서 그 희뿌연 그 스모그에 잠긴 베이징시를 보았을 것입니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죠. 예를 들어 2013년 1월만 해도 단지 5일만을 빼놓고는 전부 스모그로 고통받을 정도인데 현재 스모그로 인한 그 사망자가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보다 많다는 이런 보도도 있고 놀랍네요. 지금 발암물질뿐 아니라 스모그가 남성의 생식 능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그 중국 사회과학원 발표도 있어서 네. 아주 중국 사람들도 굉장한 그 신경을 쓰고 있는 대목입니다. 중국의 스모그 참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네요. 그런데 중국의 이 스모그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예, 베이징의 경우를 보면 자동차 배기가스가 22%, 네. 석탄 16.7, 먼지 16.3, 그리고 공업 배출 오염이 15.7%로 나타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 중국에서 이 스모그 때문에 피해를 본 중국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사례들도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예, 스모그가 심각해짐에 따라서 고통받는 시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난해에는 처음으로 극심한 그 두통과 인후염을 앓던 베이징 시민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네. 이 사건은 중국에서 환경오염을 사유로 해서 최초로 국가 배상을 요구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에서 이 스모그 규제에 관련된 법을 만들게 된 거로군요. 예. 네, 어떤 내용이죠? 일찍이 1989년에 제정되었던 환경보호법을 이번에 크게 25년 만에 개정을 했습니다. 네. 수정된 환경보호법은 신환경보호법이라고 칭해지면서 올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번에 개정된 법안의 그 핵심은 감시와 처벌의 강화입니다. 종전의 환경보호법도 벌금형을 규정하긴 했지만은 그 오염 배출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염 그 감축에 필요한 그 재원보다는 차라리 벌금을 내고 말지 않은 그래서 이번 새로운 그 신환경법은 그 벌금의 상한선을 아예 없애고 네. 오염의 그 위법 행위가 없어질 때까지 날짜로 계산해서 계속 벌금을 무제한 때리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네. 일수로 늘어난다고 하니까 빨리 시정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겠네요. 그리고 이 밖에도 신환경법은 지방정부나 공무원의 처벌도 크게 늘려서 오염 행위를 은닉한다든지 불법적으로 행정허가를 해준다든지 하면 앞으로는 해고, 파면을 각오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염물질 배출 기업과 그 오염 상황에 대해서 정보 공시를 통해서 대중들의 알 권리를 보장했고
환경 감시에 일반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었습니다. 네, 네. 이번 중국의 법으로 인해서 중국의 환경 오염이 어느 정도 개선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차후 효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영국 소식입니다. 박지연 조사관님께서 준비하셨는데 깜짝 놀랄 소식이에요. 세계 최초로 세부모 인공수정을 허용하는 법안이 하원의회를 통과했다는 소식인데 영국의 소식이죠? 예, 맞습니다. 그 이름이 좀 재밌죠. 세부모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네. 영국 하원은 지난 2월 3일 여성 2명의 난자 핵과 세포질을 결합한 난자를 이용해서 체외 수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일종의 규칙을 새로 통과를 시켰습니다. 네. 국내 언론에는 이게 세부모 체외 수정법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세부모 아기 허용 법안이라든지 아니면은 세부모 아기 치료법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만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건 법률은 아니고요. 이건 네. 규칙에 해당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로 네. 치면 일종의 그 위임법에 해당되는 거죠. 정식 명칭은 인간 수정 및 배아, 그다음에 저 괄호 열고 미토콘드리아 기부 괄호 닫고 규칙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규칙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규칙이라고 하면 국회를 반드시 통과할 필요는 없잖아요. 근데 예, 영국의 맞습니다. 경우는 예. 좀 다른 모양입니다. 예. 그 영국에도 우리의 법에 해당하는 액트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아까 말씀드린 우리의 명령이나 규칙 같이 위임법에 해당되는 스태츄토리 인스트루먼트가 있는데요. 이 스태츄토리 인스트루먼트 경우에는 비록 정부가 초안을 작성하기는 하지만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됩니다. 일종의 그 행정 입법에 대한 의회의 통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승인 절차에는 네거티브 방식하고 어퍼머티브 방식이 있고요. 그래서 네거티브 같은 경우에는 의회가 40일 이내에 불승인 결의를 통과시키지 않으면 통과되는 거고요. 어퍼머티브는 의회가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야지만 이게 통과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번에 이 세부모 관련되는 이 그 규칙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승인을 해야지만 그 하원에서 통과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 규칙에는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요? 일단 규칙의 괄호 안에 명칭을 보시면 이게 어떤 성격인지를 좀 더 자세히 아실 수 있는데요. 이 보면 미토콘드리아 도네이션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소기관의 어떤 그 하나로서 핵이 아니라 세포질에 위치하면서 일종의 그 세포의 호흡 기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세포 내에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기관이라고 이제 보면 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의 DNA가 있고, 다음에 핵 속에 있는 DNA는 별개의 DNA라고 합니다.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이게 미토콘드리아 유전적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뇌나 근육 관련되는 그런 유전적 질환들이 그 유전이 될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주로 이제 모계 유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결함이 있는 미토콘드리아를 결함이 없는 미토콘드리아로 이렇게 바꾸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로군요. 예, 맞습니다. 네, 예, 네. 예. 그러니까 다른 여성의 난자를 기부를 받아서 핵을 일단 제거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결함이 없는 미토콘드리아는 그대로 핵 세포질에 남아 있게 되고요. 이 상태에서 그 어머니의 핵을 난자에 이식을 한 다음에 다시 이제 뭐 정제로 수정을 한다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미 수정된 난자의 핵을 여기다 이식을 한다라든지 아.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어렵게 예. 느껴지기도 하는데 정리를 예, 하면은 예, 예. 세포질을 제공한 엄마와 난자 핵을 제공한 엄마 예, 이렇게 예. 두 엄마와 예. 그리고 정자를 제공한 아빠 해서 이렇게 삼부모가 일으키면 되는 삼부모가 되는 거로군요. 겁니다. 네, 예. 네. 물론 이제 이 산부모라고 하는 명칭 자체에 대해서 뭐 미토콘드리아를 제공하는 쪽은 워낙 그 퍼센티지가 작기 때문에 네. 그렇게 볼 수 없다라고 하는 부분도 있긴 있는데요. 일단 명칭은 요새 그렇게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현재는 이제 난자나 배아를 여성의 체내로 옮기기 전에 변형하는 것은 금지가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규칙은 세계 최초로 이러한 것을 이제 허용하는 그런 규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파격적인 것 같아요. 반대하는 의견들도 많을 것 같은데요. 예, 미토콘드리아 자체가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 유전 형질이나 이런 거에 그런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요. 또한 뭐 이게 전면적으로 허용되는 것도 아니고 미토콘드리아에 이상이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네. 별다른 문제는 없다라는 게 사실은 영국 정부 입장입니다. 아, 그러나 이제 종교단체라든지 이런 데서는 뭐 많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게 빗장 같은 거죠. 빗장이 한번 열리면 그 네. 다음부터는 계속 열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 이제 인간이 인간을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탄생시킨다라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건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반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네, 네. 예. 한 가지 정리하고 싶은 게 앞서서 하원을 통과해서 규칙으로 제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 예. 그럼 뭐 이후에 또 상원을 통과해야만 법으로서의 효력이 예. 규칙으로서 발휘될 수가 있는 건가요? 그 어떻게 영국 되나요? 의회 절차를 보시면은요. 네. 그 상원은 만약 하원이 통과를 시키게 되면
최소한 그 위임 입법에 대해서는 네.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게 일종의 관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하원이 통과됐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상원은 거의 통과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자, 지금까지 영국의 세부모 체외 수정법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다시 중국으로 넘어가 볼게요. 소준섭 조사관님, 최근 중국에서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한 법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하던데 이 소식 전해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먼저 김보영 아나운서님 법률에서 후회권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후회권. 후회권? 예. 전 좀 생소한. 우리나라에서는 상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에 네. 반품이라든지 수리, 환불을 하는데요. 중국에서 이번에 개정된 소비자 권익법에서는 하자와 관계없이 이 구매한 소비자가 단순한 변심에 의해서 환불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네. 즉 후회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한 거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 좋은 것 같기도 네, 하고, 네, 좀 처음 들어보는 그 용어이기도 한데 어떤 법인가요?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이 법은 원래 1993년 10월에 제정되었고, 네. 20년 만에 개정이 되어서 지난해 3월 1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이 중에 방금 말씀드린 후회권이라는 내용이 가장 흥미롭고, 네. 사실 중국에서도 온라인 쇼핑이 굉장히 일반화된, 알리바바나 뭐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네. 온라인 쇼핑이 일반화된 가운데 그 민원도 지속적으로 발생해서 2014년 1월에서 11월까지만 해도 무려 5만 건이 제기가 됐습니다. 네. 이것은 온라인 쇼핑으로 상품을 구입한 지 7일 이내에 설명을 필요가 없이 반품할 수 있도록 네. 온라인 쇼핑 후회권을 규정한 것입니다. 무조건 반품을 해준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반갑긴 하지만 이게 반품이 계속해서 속출하게 되면은 판매자 입장에서는 손해가 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잘 시행이 되고 있나요? 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살아있는 식품이라든지 맞춤 상품, 네. 무슨 컴퓨터 소프트웨어 등 한 4가지 범주에 대해서는 반품 제외 상품으로 됐지만은 네. 이 기준이 아주 좀 애매하고 그렇죠. 또 포장 상태를 유지하는 이런 기준도 아주 애매한데 네. 또 한 가지 광고의 허위, 그다음에 과장 광고에 대해서 제재를 강화해서 그 기업뿐이 아니라 광고에 출연하는 유명인, 연예인에 대해서도 연대 책임을 묻게 했습니다. 와, 그럼 뭐 이건 쉽게 광고도 찍을 수가 없겠네요. 네. 중국에는 참 재미있는 규정이 많은데 네. 엊그제 예를 들어 가수가 립싱크 하는 걸 금지시켜야 된다. 뭐 이런 우리나라 뭐 배철수 전 그 들국화 그분이 했는데 네. 중국에는 그런 법 규정이 있습니다. 실제로 있다고요? 가수가 립싱크를 못하도록 네, 2009년에 규정이 됐는데요. 네. 중국에는 그렇게 재미있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중국의 색다른 법률 소식 아주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은 박 조사관님이 전해주신 미국 소식입니다. 앞서서 영국법, 세부모 체외수정법도 색다른 소재였는데 이 법도 좀 만만치가 않습니다. 미국 인디애나주에서 논란이 일으키고 있는 법인데요. 종교에 따른 고용차별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인정해주자 뭐 이런 법이 나왔다고요? 예, 일종의 그 예외를 만들어주는 건데요. 지난 2월 5일에 인디애나주 상원의회는 주정부 지원을 받는 종교 관련 단체가 종교를 이유로 고용상 차별을 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네. 39대 11의 찬성으로 통과시켰으니까 꽤 압도적인 표차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특히 또 인디애나주는 굉장히 보수적인 주고 공화당이 다수당인 주입니다. 그래서 하원에서도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고요. 그래서 하원 통과도 사실은 무리가 없지 않나 싶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단체에는 그 종교를 믿는 신자가 취직하는 것을 뭐 합법화한다. 조금 더 도와준다, 장려한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나요? 예, 그래서 이 개정안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네. 개정안은 이제 기존의 인디애나도 차별금지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안은 기존의 차별금지법에 명시적으로 예외 조항을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이에 의하면 이제 두 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로 종교단체나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뭐 이건 병원도 포함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특정 종교의 신자에 대해서 고용상 혜택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모든 근로자 및 지원자들로 하여금
그 종교단체의 교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두 번째 말씀드린 게 조금 굉장히 엄격해서 좀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인디애나 주법이라고 했는데 예. 연방법상은 어떤가요? 그 연방 헌법에 보면은 종교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고 국교를 두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제 민간 분야의 고용주들한테는 이 연방법이 그냥 바로 적용되는 것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연방법이라든지 아니면 주법으로 차별금지에 관한 법들을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쪽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1964년 민권법 제7편이 가장 대표적인 차별금지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법에 의하면 1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자가 인종이나 피부색, 종교, 성별, 출신국을 이유로 해서 차별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에도 예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종교단체라든지 그 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의 경우에는 그 업무와 관련된 일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정 종교의 신자를 고용상 차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이 있습니다. 네, 네. 그럼 결과적으로 연방법과 주법 뭐 비슷하다는 뜻 아닌가요? 예, 그 인디애나주 법안을 대표 발의한 분이 트래비스 홀드맨이라는 그 상원의원입니다. 네. 근데 이분은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주법하고 연방법을 동일하게 규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개정안이 발의된 거다라고 네. 이제 본인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 법에 이제 반대하는 분들을 보면 아까 두 번째 말씀드린 거에 보면은 모든 근로자 및 지원자들로 하여금 그 종교단체의 교리를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연방법보다도 좀 더 강화된 형태의 어떤 재량을 차별할 수 있는 재량을 종교단체에 부여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반대들이 있습니다. 네, 네. 예, 하나 뭐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뭐 교리를 이제 특정 종교의 교리는 뭐 일요일에 교회를 나가라든지 아니면은 뭐 육식을 금한다라든지 하는데 그에 따르지 않았다고 해서 해고한다라면 그건 정말 좀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그렇군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은 차별금지법에 종교단체의 경우에는 뭐 예외를 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차후에 좀 어려운 문제들도 발생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교리라는 걸로 들어가게 되면 종교가 다양한 것만큼 또 교리들도 다양하고요. 근데 그 다양한 교리에 따라서 마음대로 차별을 하고 자기의 교리를 강요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점이 있다라는 거죠. 네. 예. 차별금지 예외 관련된 인디애나주 관련법까지 잘 들었습니다. 오늘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률과 정책들을 짚어봤는데요. 수고해 주신 소준섭, 박지원 두 분 조사관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When you were here before, couldn't look you in the eye. You're just like an angel. 아버님 여기가 의원실인지 정원인지 구분이 안 가요. 제가 자연을 좋아하고 꽃을 좋아합니다. IT 전문가신데 꽃과 나무. 도리어 이런 IT 또 어제 최신 첨단 이런 기술을 하는 사람일수록 더 역설적으로 또 자연을 이해하고 친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도시농부의 별명을 가지셨더라고요. 자라기는 저는 도시에서만 자랐고요. 텃밭을 한 3년을 했습니다. 땅을 막 열심히 파고 이렇게 하면은 참 저는 사실 이게 스트레스 해소용 힐링으로 이걸 한 건데 열심히 파고 하면 육체는 참 고단하지만 정신은 굉장히 맑아지고 마음도 깨끗해지고 그래서 또 다음 일주일을 참 즐겁게 보낼 수 있더라고요. IT 전문가답게 혹시 책을 전자책을 읽으시는지 그것도 궁금한데. 예, 전자책을 잘 읽진 않아요. 책은 그래도 넘기는 맛이 있어야죠. 그런데 이제 주로 차로 이동할 때는 그 패드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요즘은 대변인을 맡고 있어서 뉴스 기사를 더 많이 봅니다. 예.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제목이 흑산도 하늘길이고 한성원 작가가 쓴 장편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그 정약전이라는 다산 정약용 선생의 둘째 형님이에요. 그분이 유배되었을 때 16년간 유배할 때의 삶을 그린 것인데요. 어찌 보면 보통의 이제 이런 소설들이 실록의 냄새가 나는데 이 책은 실록보다는 조금 철학적인 냄새가 나는 책입니다. 이 다산 정약용을 제가 존경하고 해서 그 관련한 책들을 좀 많이 읽었어요. 근데 그 읽다 보니까 형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정약전이라는 분은 어떤 분일까? 약전에 대해서는 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책이 딱 나왔어요. 그래서 바로 사서 제가 읽었죠. 흑산도라는 이 아주 갇혀진 이런 한정된 지역에서 여기에 유배 온 사람이 갈 수 있는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고 자유로운 영혼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공간, 내 보고 싶은 동생을 만날 수 있는 길, 또 내 두고 온 가족과 이런 사람들을 또 그릴 수 있는 길, 내 영혼이 그냥 무한정 춤출 수 있는 길, 이런 길이라고 보시면 돼요. 제목처럼 이 흑산도와 이 갇혀있는 이 공간과 하늘길이라는 열려있는 공간을 전체로 두고 유배간 전약전이 이 흑산도와 하늘길을 오가는 그 16년간의 삶을 조명한 책이라고 보면 되고, 그 정약용과 정약전은 서로 형제간으로 둘째 형이었는데 상당히 의지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정조가 이 두 형제를 굉장히 이뻐했습니다. 그래서 둘 다 벼슬을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정조가 돌아가시면서 신유 박해, 그때 정약전은 신지도로 유배를 가게 됐고, 황사현 백서 사건 이후로 흑산도로 유배를 가게 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 유배를 간 이유는 천주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근데 실제로 그 이면을 보면은 노론과 남인의 당파 싸움이고, 거기에서 그 당파 싸움에서 밀린 거죠. 저는 이제 약용과 약전을 좀 비교를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둘 다 일단 실사구시, 실학을 존중하는 사람들인데, 약용은 IQ가 아주 높은 사람이고 약전은 EQ가 높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약용은 어쨌든 유배를 가서도 선비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많은 책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기초로 해서 자기의 생각을 집대성해서 그렇게 많은 책을 남겼어요. 근데 약전은 흑산도 사람들의 삶으로 들어가면서 실제 현장에서 직접 체험하면서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거를 느끼고, 그래서 현산어보라는 책도 만들게 된 거고요. 물고기 연구를 하게 된 거죠.
야경은 강진으로 가고 역전은 흑산도로 가고 이제 헤어지게 될 때 정약용이 형에게 뭐라고 했냐 하면은 흑산, 금을 흑자는 너무 깜깜하고 무섭고 그런 느낌이 난다. 그래서 금을 현자로 해서 금을 현자는 좀 뭔가 그 오묘하고 같은 검은색이라도 오묘하고 이런 느낌이 나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흑산이라 안 부르고 현산이라 부르겠습니다 해서 사실 약전의 호가 현산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금을 현자가 보면은 동일한 한자를 현으로 읽을 수도 있고 자로 읽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 당연히 이거는 현자로 읽어야 되는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자를 보고 그냥 자자로 읽은 거예요. 자산어보 이렇게 해서 계속 자산어보라고 내려오다가 이 연구를 하는 사람이 약전의 호가 현산인데 이거는 자로 읽을 게 아니라 현으로 읽어야 된다 해서 현산어보가 더 맞다. 저는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책의 저자 한승원 작가 어떤 작가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한승원 작가는 그 사실 뭐 우리 굉장히 유명한 분이잖아요. 아재아재 바라재는 대히트작이고 추사, 초이, 뭐 다산 이런 인물 소설을 위주로 했는데 성률조계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은 좀 읽어볼까요? 예, 짙푸르고 거친 바다 물결 속에 떠있는 섬 흑산도는 거대한 조개 껍데기이고 나 정약전은 그 속으로 들어온 한 마리 파랑새이다. 그 새는 머지않아 거대한 검은 껍데기를 열어젖히고 훨훨 날개를 저으며 무트로 날아갈 것이다. 세상의 모든 껍데기가 알맹이를 절망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껍데기는 자기를 가두면서 동시에 자유를 누리게 하는 현묘한 방이다. 갇혀 있음 속에서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거듭난다는 것이고 전혀 다른 새 생명으로 부활한다는 것이다. 저는 이제 이 부분을 읽으면서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이 그 생각이 났어요. 아른 세계다. 깨어나려는 자는 그 세계를 파괴하여야 한다. 그런 것들이 같이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가침과 또 프로노키라는 어떤 그 작가는 얘기를 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어떤 그 가침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볼 때 구속, 스스로 편협된 사고에 대한 구속이라든가 뭐 그런 건데 그런 것을 이제 깨웠을 때, 다른 어떤 세계로 갔을 때, 그럴 때 그런 사람은 영원히 자유롭고 그런 사람은 영생한다.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요.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관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기다리고 있을지 궁금한데요. 준비한 화면 함께 보시죠. 광화문 광장부터 서울시청, 그리고 최근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까지 유명한 건축물들이 생길 때마다 이를 둘러싼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그렇다면 어떤 것이 좋은 건축물일까? 과연 우리는 올바르게 건축을 판단하고 있는 것일까? 도시를 연구하는 건축가 이경훈. 그가 건축을 바라보는 기준을 제시한다. 서울 시민의 행복을 가로막는 이른바 못된 건축을 꼽아보고 서울을 살리는 건축물도 함께 소개한다. 못된 건축을 통해 과연 우리는 도시의 건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바람직한 시각을 찾아가 본다.
화면으로 보셨듯이 오늘 도관전평이 선정한 책은 못된 건축입니다. 책 이야기 함께 나눌 전문가로 이상림 건축가 잘해주셨습니다. 건축가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건축가분들은 어떤 책을 주로 읽으실지 궁금한데 평소 다양한 분야의 독서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네네. 뭐 이런저런 책을 많이 보는데요. 네. 노원어도 보고 아, 도덕경도 보고. 그러세요? 뭐 그래도 제일 많은 건 이제 건축 책을 많이 보죠. 네, 그러시군요.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볼 책은 못된 건축입니다. 네. 제목이 참 도발적인데 그렇죠. 예, 이 책은 서울이라는 공간 안에 대표적인 건축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책에 대한 내용 간략하게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이 책은 이제 이경훈 교수의 전작인 서울은 도시가 아니다 하는 책의 후편에 해당하는 책이 되겠습니다. 전작이 서울이라는 큰 틀을 놓고 하나하나의 건물을 짚어 들어갔다고 하면은 네. 이 책은 하나하나의 건물을 짚어서 전체를 보는 그런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제목이 주는 이 도발성 때문에 책에 아마 손이 많이 가는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그러면 여기서 얘기하는 못된 건축이라는 의미를 어떻게 이해를 하면 좋을까요? 못됐다는 말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나쁘다는 말보다도 더 나쁜 뜻이 있는데 제가 이 책의 표지에 나와 있는 대로 영어로는 또 civically incorrect building이라고 아주 친절하게 네. 도시적으로 맞지 않는 건축이다 이런 설명도 같이 붙여놨더라고요. 네, 그리고 네. 도시를 살리는 건축, 도시를 죽이는 건축이라고 친절한 설명까지 해줬는데 네. 이런 많은 논의들 중에서 제가 이 책 속에서 본 것은 결국 사람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건물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사람을 어떻게 만드는가에 따라 가지고 좋은 건물, 나쁜 건물 또는 도시를 살리는 건축, 도시를 죽이는 건축 이렇게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책에 보면은 서울에 있는 8개의 못된 건축들을 콕콕 집어서 이렇게 소개를 그렇죠. 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 하나로 남대문 주변 건물들을 꼽고 있는데 도대체 왜 건물들이 남대문을 망치고 있다, 해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걸까요? 남대문에 대한 예의가 없는, 남대문을 생각하지 않는, 결국 상생하지 않는 건물이기 때문에 나쁜 건물이다. 이렇게 상생하지 않는. 상생하지 않는. 네, 남대문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네, 그런 네. 건물이라고. 결국 국보 1호에 대한 예의나 배려가 없기 때문에 나쁜 건물이라고 아마 칭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책에 보면은 이제 네. 개선문하고 남대문을 비교를 했죠. 이 개선문은 주변에 비해서 이렇게 도드라진 건물이죠. 파리의 개선문. 파리의 개선문. 네, 네. 그런데 우리의 남대문은 주변의 높은 건물 속에 폭 파여져 있는 건물이 되죠. 예, 정말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네. 파리의 개선문은 주변을 배경으로 해서 가운데 우뚝 솟아 있는 건물인 반면에 남대문은 이렇게 높은 건물 사이에 폭 들어가 있고 이 건물이 제각각인 방향으로 앉아 있기 때문에 남대문에 대한 배려가 거의 없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네. 하나 다행인 거는 개선문은 주변의 건물과 같은 재질,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남대문은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네. 남대문의 그 위용이라 그럴까 가치를 좀 더 보여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외에도 우리에게 매우 그 친숙한 건물들인데 도시를 망치는 주범인 못된 건축이다 이렇게 콕콕 집은 건물들이 몇 가지 있어서요. 예술의 전당 또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역이 꼽혔습니다. 뭐 때문일까요? 대한민국에서 서울에서 굉장히 상징적이고 중요한 건물들이죠. 네. 뭐 문화 예술 시설 그리고 대한민국의 중심의 서울역 건물인데 이 건물을 못된 건물이라고 지칭한 첫 번째는 도시의 맥락과 맞지 않다. 또 하나 예술의 전당과 국립현대미술관 다 마찬가지지만 한국 건축의 전통성에 대한 해석. 한국 건축의 전통성에 대해서 굉장히 수많은 논란들이 이 김수근 선생의 부여박물관부터 있었습니다. 몇십 년 동안 있어 왔는데 우리 예술의 전당을 가보면은 가운데 갓을 쓴 오페라
극장이 가운데 딱 이렇게 있고 그렇죠. 제일 중심되는 극장이죠. 서양식 건물에는 처마가 없죠. 근데 이제 거기에 둥그런 처마를 만들어 놓고 처마 밑에 보면 석가래 같은 것들을 콘크리트로 다 재현을 해 놓은 게 있습니다. 아, 네. 네, 아마 자세히 보시면 둥그런 그 갓 위에 이렇게 작고 크고 하면서 이렇게 보들이 나간 것 같이 그런 형상으로 재현이 되어 있는데 그건 구조체도 아니고 결국 단순한 그 장식, 재현, 그다음에 전통에 대한 어떤 그 뭔가 이렇게 강박관념에 사로잡혀져 있는 표현 이제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을 얘기를 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건물이 지어지고 나서는 전통에 대한 이런 게 논의가 거의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건축계에서 한국 건축의 정통성은 새롭게 가고 있지 그런 형태에 대한 재현으로 가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그런가 하면은 아파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도시 하면은 또 높은 빌딩들과 더불어서 주거 공간은 뭐 아파트가 대부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니까요. 그렇죠. 근데 저자가 도시를 망치는 주범으로 아파트를 꼽으면서 아주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싸다는 강남의 한 아파트를 꼽았습니다. 네. 그 반포에 있는 재건축된 아파트를 아마 예를 들었는데 책에서 가장 아쉽게 그 명품 단지를 아쉽게 생각했던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단지 전체가 섬처럼 고립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 하나하고 그다음에 가로에 연접해서 가로의 생활, 사람, 활기 이런 게 전혀 없다는 거죠.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이 아쉬워했죠. 가로라는 말은 어떤 걸 의미하는 거죠? 가로라고 하면은 뭐 이 책에서도 굉장히 많이 쓰였는데 뉴욕이라고 표현을 했지만 물론 뉴욕보다는 맨하탄에 더 가깝겠죠. 맨하탄의 생활 막 걸어 다니고 거기에서 쇼핑도 하고 얘기도 하고 차도 마시고 하는 그런 길거리 생활이 없다는 거죠. 거리의 생활이 그렇죠. 없다. 그래서 뭐 좋은 길로 예를 든 뭐 가로수길이라든지 청담동의 어디라든지 서울의 곳곳에 있는 곳은 가로의 상점이 있고 그 상점에서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이런 것들인데 지금 그 부분은 그 길 쪽에 막 상점들이 가다가 뚝 끊어지고 다음에 상점들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한 길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을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은 저자는 서울의 건축물들 가운데 대학 캠퍼스도 주목해서 봤습니다. 특히 이제 이화여자대학교의 명물로 불리는 캠퍼스 복합단지 ECC를 예로 들었는데 이 건물을 할 때 이제 외국의 아주 훌륭한 건축가들을 초빙을 해서 도미니크 페로라는 불란서 건축가가 이제 당선이 됐는데 아주 획기적이었죠. 건물 전체를 가운데로 쭉 찢어가지고 지하에다 다 집어넣기 때문에. 어머, 학교에서 캠퍼스를 또 만든대. 그게 정말이야? 어디 봐봐. 학생들이 머물고 싶은 캠퍼스를 만든다고? 교내 차량들을 다 없애고 산책로를 늘린다는데? 그게 과연 가능할까? 몇 년 뒤 교내에는 ECC, 이화 캠퍼스 컴플렉스란 이름의 새로운 캠퍼스가 들어섰고 학교에는 많은 변화가 생겼다. 학교 안에 도로를 다 없애니까 너무 좋다. 이렇게 편하게 걸어 다닐 수 있고. 그러니까 말이야. 산책로도 많아지고 우리 공간이 늘어난 느낌이야. 이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금남의 구역이던 이곳에 들어와 보게 될 줄이야. 저건 뭐지? 지하에 건물이 또 있네. 아, 저게 새로 생긴 캠퍼스, 그 ECC라는 거구나. 지하에 마련된 거대한 공간에는 주차장을 비롯해 도서관과 강당, 심지어 카페나 영화관과 같은 상업시설들이 가득했다. 작은 도시와도 같은 이곳에서 학생들은 모든 생활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도서관과 매점을 오가던 학생들이 지하 캠퍼스에 머물면서 교내 산책로에는 더 이상 학생들이 보이지 않았다. 에이, 학교가 공개됐다고 해서 예쁜 여학생들 구경 좀 하려고 왔더니 여학생이 한 명도 보이질 않네. 그러니까 다들 저 지하에 몰려 들어가 있으니 말이야. 지하 캠퍼스인지 뭔지 저거 생기고 나서 도대체 학교 앞에서 사람 구경을 할 수가 없어. 저 안에 가게까지 죄다 들어가 있으니 그렇지. 응? 학생 바라보고 장사하는 우리 같은 사람은 다 굶어 죽으란 말인가?
이화여대의 명물로 화제를 모았던 ECC. 거대한 지하 캠퍼스로 인해 학교의 활기는 점차 사라졌고 학교 앞 상권 역시 죽어갔다. 이것이 ECC가 못된 건축으로 불리는 이유다. 결국 여기에서 우리가 아쉬운 것은 이 도시에는 도시의 혼이라는 게 있습니다. 도시의 혼. 도시의 네. 혼. 그래서 네.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 지니어스 롯이라고 해서 알도 로시가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 ECC 건물은 그런 혼을 앗아간 게 아닌가. 그리고 이 혼은 결국 그 집단적 기억의 장치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모두의 그 기억이 이렇게 집적되어져 있는 곳이었거든요. 저만 해도 딸 때문에도 학교를 다 갔었는데 그때의 그런 기억들을 다 앗아가 버렸다는 어떤 거죠. 청춘의 심볼 같은 어떤 이미지가 그렇죠. 있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네. 집단의 기억들이 있는데 그런 기억들을 다 없애버린 게 참 아쉽죠. 근데 그 대신에 편리한 주차 공간, 그리고 편리한 건물, 그리고 새로운 공간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줬죠. 네. 자, 이 책에는 못된 건축들에 대해서만 소개한 것이 아니라 착한 건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눕니다. 트윈트리 타워와 DDP, 동대문 디지털 플라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시민들에게는 혹평을 받고 있지만 사실은 착한 건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저는 뭐 건물은 다 착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네. 굉장히 어려움을 뚫고 태어난 건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이죠. 대체적으로 다 네. 착한 건물입니다. 근데 네. 그 건물은 사실 한국일보사 사옥이 있던 건물인데 네. 제가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위원을 할 때 그 건물을 심사를 했었어요. 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이상한 건물이 거기에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심의에서는 통과가 되지 않는다고 반대 서명도 엄청나게 많이 했던 건물입니다. 아, 그게. 그랬군요. 네네. 네. 이 건축물은 그 건축주의 요구를 건축가가 굉장히 열심히 작업을 해서 반영을 한 그런 노력이 보이는 그런 건축물입니다. 그 얘기는 높이 제한이 있는 최고의 높이가 50m로 딱 제한이 돼 있는 그런 악조건 속에서도 결국 17개 층이나 되는 건축 면적을 거기다 다 집어넣고 네. 많은 요구사항을 거기에다가 다 넣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건축가와 건축주의 관계로 보면은 많은 이야기들을 제대로 다 풀어놨는데 그런 건축주의 요구만을 다 풀어놓은 건물이라기보다는 두 개의 동을 나눠줬다는 게 또 하나의 차이죠. 아, 두 개의 동을. 그렇죠. 네. 네. 원래 한국일보사 사옥의 건물은 하나의 건물로 삼각형의 건물로 돼 있었는데 그거를 네. 두 개를 나눠 가지고 건물 앞에 보면 동십자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건물의 틈 사이에서 거기를 보면은 동십자각이 보이고 그 뒤쪽으로 산까지 연결되는 도시의 틈새를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이죠. 그래서 서로가 호흡하고 교류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중앙에 만들어 놓은 뭐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건축물이다.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은 그 건물이 접하고 있는 도로가 단 차이가 많이 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단 차이 나는 곳을 이용해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다 들어갈 수 있는 입구를 여러 개를 만들어 놓은 그런 또 친절한 건축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그 동대문에 있는 DDP 같은 경우에는 저자가 착한 건축이라고 꼽은 이유가 뭘까요? 이 저자가 DDP에 대해서 착한 건축이라고 꼽은 것은 아마 이 그냥 새로운 조형에 대한 놀라움만을 가지고 얘기한 것 같지는 않고요. 네. DDP 건물은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공간에 대한 새로운 경험 그리고 건물 이용에 대한 새로운 경험을 아마 하게 한 첫 번째 건물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네. 외국에서도 처음에는 비난을 받다가 나중에는 또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그런 건축물들이 있죠. 파리에 있는 건물을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파리의 상징인 에펠탑이 있죠. 그리고 퐁피두 센터가 있고 또 몽파르나스 빌딩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두 개의 건물은 초기의 비난을 극복하고 지금은 도시의 상징이 되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네. 에펠탑은 19세기에 전 세계의 건축 기술을 집약적으로 보여준 아주 중요한 건축물이 되었고요. 또
뽕피두 센터는 마찬가지로 그때 30대 젊은 건축가들이 전 세계 현상 설계에서 당선이 됐는데 네. 건물에 있는 속에 있는 배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바깥에 나왔고 건물 전면을 에스컬레이터가 계속 1층부터 해서 마지막 5층까지 올라가도록 되어져 있는 그때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네. 이상한 건축물이었습니다. 네, 네. 전시장, 미술관을 그렇게 짓는다는 건 사실 상상할 수 없는 거였죠. 파격적이었군요. 예. 그런데 그때 그 건물을 보고 르피가로지가 뭐라고 혹평을 했냐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 파리에도 괴물을 하나 가졌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20년이 지나서 그때 설계했던 그 젊은 건축가가 이제 좀 나이가 들어서 프리츠크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때 심사평이 우리 사회의 엘리트들의 전유물인 미술관을 시민이 도시에 녹아들게 해서 시민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 네. 라고 하면서 그분에게 프리츠크상을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파리에 간다면은 정말 많은 전시를 우리가 뽕피두 센터에서 보고 네, 그 건물을 보고 아무도 낯설거나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만큼 이 눈이 바뀌는 거죠. 근데 시간이 그보다 더 많이 지나도 그 혹평이 바뀌지 않는 건물도 또 있습니다. 몽파르나스 빌딩이라고 유리 타워가 파리 하나 있는데 네네. 그 건물은 파리 시민들이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근데 아직도 싫어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난다고 네, 그 네. 건물이 혹평을 받았다가 호평을 받는 건물도 있지만 혹평을 받는 건물이 계속해서 혹평을 받는 건물도 있습니다. 네, 오늘 이상님 건축가와 함께 못된 건축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 참 재미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책의 말미를 보면은 제대로 된 건축가를 만나는 법이라는 부분, 또 건축가를 대한 10가지 방법, 뭐 건축가 소통하는 법, 뭐 이런 것들이 나오던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이죠? 우리 이경훈 교수가 정말 재미난 10가지 건축가를 뭐 고르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대하는 방법이 이렇게 네. 써 있는데 네. 믿어라. 외모에 속지 말아라. 네. 그다음에 모욕하지 마라. 네. 일정을 넉넉하게 줘라. 아. 또 존경하라. 그리고 처음에 요구를 분명하게 해라. 그리고 의견을 따라라. 논리와 취향을 구분하라. 간섭하지 않는 것이 자신감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웃의 건물을 탐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10가지를 줬는데 네네. 결국 이 말을 관통하고 있는 단 한 가지는 상대에 대한 배려와 이해입니다. 네, 결국 네. 건축주는 건축가를 또 건축가는 건축주를 네. 두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이해와 배려 이런 것들이 있을 때만이 결국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죠. 자,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참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좋은 건축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도 중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드는데, 자, 이상님 건축가님 마지막으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쭐게요. 이 세상에는 정말 많은 도시가 있고 건물들이 있죠. 그래서 하지만 그 건물들은 건물주의 건물이기보다는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건물입니다. 그래서 건축물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은 정말 건축물을 이해하고 그 건물을 만드는 사람들도 사용하는 사람들을 이해하는 데서 결국 시작이 되고요. 네.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의 안목과 격이 있어야지만 결국 이 세상의 건물들은 다 좋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축물은 건축주만의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공개하는 것이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참 우리 모두의 공자제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참 마음에 와 닿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도건전평에서 함께한 못된 건축을 통해서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건축은 무엇인지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이상림 건축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신간 산책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께 도서관이 엄선한 다채로운 신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다룬 독특한 제목의 신간이 나와서 주목을 끕니다. 한국정책평가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박경귀 원장이 감추고 싶은 중국의 비밀 35가지를 출간했습니다. 갈수록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중국. 우리는 과연 중국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걸까요?
중국은 그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복잡한 이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과 중국 사이의 발전적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중국의 통치 체계는 물론 그들의 행동 양식을 예견하고 이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이 책은 중국의 아킬레스건과 작동 체계를 다룬 35권의 유명한 책을 소개하고 그 핵심 요지를 압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이를 한국적 상황에 대입해 날카로운 진단과 통찰을 내놓고 있는 저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중국의 불편한 진실을 거침없이 해부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광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이현종, 그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권의 자기계발서를 출간했습니다. 심스틸러를 소개합니다. 이 책은 평범한 직장인에서 유명 크리에이티브 디렉터가 되기까지 저자가 습득한 남다른 생각의 비결을 풀어내고 있습니다. 저자가 25년간 광고계에서 일하며 끊임없이 떠올렸던 단 한 가지 생각, 바로 과연 무엇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가인데요. 책 속에는 이 의문에 대한 그만의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현장에서 온갖 고생과 어려움을 겪으며 시장과 소비자를 토대로 얻은 살아있는 통찰과 기발한 생각들, 저자의 다양한 경험들은 고스란히 독자의 흥미를 유도하는데요. 한편의 광고로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 심스틸러를 꿈꾸는 사람들, 상대의 마음을 얻어야 하는 이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갈수록 이주민들이 늘어가고 있지만 그 정책은 턱없이 부족한 것이 현실인데요. 다문화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지침서 다문화 사회와 한국 이민 정책의 이해가 출간됐습니다. 이주 노동자와 결혼 여성 이민자들이 갈수록 늘어나면서 다문화 사회는 이제 우리에게 낯선 단어가 아닌데요.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다문화 사회를 맞이할 준비가 돼 있는 걸까요? 이 책의 저자는 한국의 이민 정책 현장은 매우 위태롭다고 말합니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겉으로는 상당히 포용적이고 사회 통합에 충실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부장적 가치와 정통적 이념이 깊게 깔려 있는데요. 이러한 정책의 이중성을 지적하고 있는 저자, 그는 이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들을 근거 자료를 통해 제시하고 그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고민합니다. 한국 근현대사의 주요 이슈들을 통해 진보와 보수의 중립적 이해를 시도하는 책 20세기 아리랑이 출간됐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며 넘어야 했던 보릿고개, 독재 권력에 의한 자유와 인권의 말살, 민족의 분단 등 한국 근현대사의 굴곡, 바로 아리랑 고개입니다. 고등학교 교사인 저자는 학생들을 가르치며 제도권 역사 교육에 복수주의적 민족주의가 배어 있음을 느꼈는데요. 이 책은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저자의 오랜 고민의 결과물입니다. 저자는 진보적 가치를 옹호하면서도 보수적 시각을 무조건 배척하지 말고 쓴 약은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요. 보수 진보라는 이념과 사상의 이분법적 가르기를 벗어나 양보와 소통의 역사 보기를 강조한 점이 도드라지는 책입니다. 중국 역사의 대표적인 인물 11명, 이들의 삶을 통해 중국 근현대사를 살펴보는 책 돈과 힘을 소개합니다. 왕조의 붕괴와 외세의 침략, 그리고 내전과 혁명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낸 중국은 어떻게 그토록 눈부신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을까요? 이 책은 작가, 인권운동가, 정치 지도자 등 오늘날의 중국을 창조하는 데 크게 공헌한 총 11인의 삶을 통해 이러한 의문의 해답을 던져줍니다. 풍계문과 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사라진 사상가로부터 서태후를 거쳐 마오쩌둥과 덩샤오핑 같은 세계적 정치가에 이르기까지 이 책에는 중국의 역사를 대표하는 유명인들의 이야기가 짧은 전기 형태로 실려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중국 전문가인 존 델러리와 오빌 쉘, 두 저자는 이들이 어떻게 중국인을 이끌고 국가 부흥이라는 목표를 향해 나아갔는지 보여줍니다. 오늘도 다양한 책들을 만나봤는데요. 영국의 철학자 베이컨의 말이 떠오릅니다. 어떤 책은 음미해야 하며
어떤 책은 삼켜야 하며 어떤 책은 잘 씹어 소화시켜야 한다.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에서 만난 책은 여러분께 어떤 책이었나요? 책이 가진 고유의 매력들 발견하셨길 바라면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